오리온과 능금, 이효석. 이 소설은 1932년 3월 삼천리에 발표되었습니다. 세 개의 큰 서술단락으로 이루어진 1인칭 소설이며 동반자 작가로서의 현실에 대한 관심이 성적이며 관능적인 본능으로 옮겨짐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누구의 죄, 도시의 유령 등을 쓴 작가 이효석은 1930년으로 넘어오면서 도시 빈민과 노동자의 궁핍한 삶의 현실을 경향파적으로 형상화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인간의 성적 본능이나 자연성을 심미적으로 형상화하는 작가로 전향했는데, 오리온과 능금은 이효석의 작가적 변신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대표적 소설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입회한 지는 2주일밖에 안 되었고, 따라서 그가 연구회에 출석하기는 단 2번임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그의 태도가 전혀 예측지 아니하였던 방향으로 흐름을 알았을 때에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사람의 감정의 움직임이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짧은 시간에 그가 나에게 대하여 그러한 정서를 품게 되었다는 것은 도무지 뜻밖의 일이었음을 나는 놀라는 한편 현혹한 느낌을 맞이 않았던 것이다. 하기는 나오미가 S의 소개로 입회하게 된 첫날부터 벌써 나는 그에게서 동지라는 느낌보다도 여자라는 느낌을 더 많이 받았다. 그것은 나오미가 현재 어떤 백화점의 여점원이요, 따라서 몸치장이 다소 사치한 까닭이라는 것보다도 대체로 그의 육체와 용모의 인상이 너무도 연하고 사치한 까닭이었다. 몸이 몹시 가늘고 입이 가볍고 눈의 표정이 너무도 풍부하였다. 그의 먼 촌 아저씨가 과거에 있어서 한 사람의 굳건한 사람으로서 현재 영어의 몸이 되어 있다는 소식도 S를 통하여 가끔 들은 나였건만은, 그러한 나의 지식과 나오미의 인상과의 사이에는 한 점의 부합의 연상도 없고 물에 뜬 기름 모양으로 서로 동떨어진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같은 가지의 붉은 꽃과 푸른 꽃의 이 전혀 색다른 2송이의 꽃이 천연스럽게 맺히는 것과도 같은 격이었다. 그러나 연약한 인상이라고 그의 미래를 약속하지 못하는 법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진실한 회원이요 믿음직한 동지인 S가 그를 소개하였을 때에 우리는 그의 입회를 승낙하기에 조금도 인색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차차 그를 만나게 될수록 동지라는 느낌은 사르어가고 여자라는 느낌이 그에게서 받는 느낌의 거의 전부였다. 한편 나에게 대한 그의 태도와 행동은 심히 암시적이었다.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은 물론 다음과 같은 일이 있은 후로부터였지만, 나오미가 입회한 후 2번째 연구회에 출석하던 날이었다. 5, 6인 되는 회원들이 S의 여공을 비롯하여 학생, 점원 등 층층을 망라한 관계상 자연 모이는 시간이 엄수되지 못하였고, 또 독일어의 번역에 대조하여 읽고 토의하여 가던 책에 어려운 대문이 많았던 까닭에 분량이 많이 나가지 못하는 데다가 회의를 마치고 나면 모두 피곤하여지는 까닭에 될 수 있는 대로 초저녁에 모여서 밤이 깊기 전에 파하는 것이 일수였다. 그날 밤도 일찍이 파하고 S의 집을 나오니 집의 방향이 같은 관계상 나는 또 나오미와 동행이 되었다. 어떻소? 우리들의 기분을 대강은 이해할 만하게 되었소? 회원들 가운데서 피를 달리한 사람은
나오미 한 사람뿐이므로 나딕지 않은 그룹 속에 들어와서 거북한 부조화와 고독을 느끼지 않는가를 염려하여 오던 나는 어두운 골목을 걸어 나오면서 그의 생각도 들어보고 또 그를 위로도 할 겸 이런 말을 던졌다. 이해하고 말고요. 그리고 저는 이 분위기를 대단히 좋아해요. 저를 맞아주는 동무들의 심정도 좋고 선생님께 대해서는 더구나 친밀한 느낌을 더 많이 품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다행이에다. 혈족에 대한 그릇된 편견으로 인하여 잘못을 범하는 예가 아직도 간간히 있으니까요. 깨달음이 부족한 까닭이겠지요. 어떻든 저는 우리 회합에서 한 점의 거북한 부자유도 느끼지 않아요. 마음이 이렇게 즐겁고 좋아요. 진실로 즐거운 듯이 나오미는 몸을 가늘게 요동하며 목소리를 내서 웃었다. 미묘하게 움직이는 그의 시선을 옆 얼굴에 인식하면서 골목을 벗어나오니 네거리에 나섰다. 늘 하는 버릇으로 모퉁이 서점에 들러 신간을 한 바퀴 살펴본 후 다시 서점을 나올 그때까지 나오미의 미소는 꺼지지 않았다. 서점 옆 과일점 앞을 지날 때에 나오미는 그 미소를 정면으로 나에게 던지면서 복잡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며 제의하였다. 능금이 먹고 싶어요. 능금이? 의외의 제의인 까닭에 나는 반문하면서 그를 바라보았다. 신선한 능금 한 입 먹었으면. 나오미는 마치 내 자신이 한 개의 능금인 것 같이 과일점의 능금 대신에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바싹 나에게로 붙었다. 나는 은전 몇 잎을 던져주고 받은 능금 봉지를 나오미에게 쥐어주었다. 걸으면서 나오미는 밝은 거리를 꺼리는 법 없이 새빨간 능금을 껍질째 버적버적 먹었다. 대담하군요. 어때요, 행길에서 능금? 프로레타리아답지 않아요? 나오미의 하얀 이빨이 웃음 띄우며 능금 속에 빛났다. 금욕은 프로레타리아의 도덕이 아니에요. 솔직한 감정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프로레타리아가 아닐까요? 그러나 밝은 밤거리에서 아름다운 여자가 능금을 버적버적 먹는 풍경은 프로레타리아답다느니 보다는 차라리 한 폭의 아름다운 모던 풍경이었다. 그만큼 아름다운 나오미의 자태에는 프로레타리아다운 점은 한 점도 없으며 미래에도 그가 얼마나 대단한 프로레타리아 투사가 될까도 잠옷 의문이었다. 너무도 아름답고 사치하고 모던한 나오미였다. 능금 좋아하세요?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소? 모두 아담의 아들이요. 이브의 딸이니까요. 자, 그럼 한 개 잡수세요. 나오미는 여전히 미소 지으면서 능금 한 개를 나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렇지요. 조상 때부터 좋아하던 능금과 우리는 인연을 끊을 수는 없어요. 능금은 누구나 좋아하는 것이고 또 영원히 좋은 것이겠지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높게 빛나는 능금이지요. 마치 저 하늘의 오리온과도 같이 길이길이 빛나는 것이에요. 능금의 철학? 이라고 해도 좋지요. 그러니까 프로레타리아 투사에게라고 결코 능금이 금단의 과일이 아니겠지요. 밥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투사가 능금을 먹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나오미의 암시가 나에게는 노골적 고백으로 들렸다. 그러므로 나는 예민하게 나의 방패를 내들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이 진리임은 사실이나 문제는 가치와 효과에 있을 것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일정한 체계와 절제가 있어야겠지요. 아무리 아름다운 능금이기로 난식을 하여서 그것이 도리어 계급적 사업에 해를 끼치게 된다면 그것은 값없는 짓이 아니겠소. 이런 일이 있은 후로부터는
나는 웬일인지 항상 나오미와 능금을 연상하게 되어서 그를 생각할 때나 만날 때에는 반드시 먼저 능금의 연상이 머릿속을 스치게 되었다. 그렇게 하여 때로는 그가 마치 능금의 화신같이 생각되는 때도 있었다. 물론 다음과 같은 일이 있은 후로부터는 그런 인상은 더욱 두터워갔다. 2주일가량 후이었을까? 오랫동안 생각 중에 있던 어떤 행동에 있어서의 다른 어떤 회와의 합류 문제가 돌연한 결정을 지었던 까닭에 그 뜻을 회원들에게 급히 알려야 할 필요상 나는 그 보고를 가지고 회원의 집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날 저녁 때 마지막으로 찾은 것이 나옴이었다. 직접 그의 숙소가 아니요 그의 일터인 백화점으로 찾은 까닭에 그 자리에서 그에게 장황한 소식도 말할 수 없는 터이므로 진열되어 있는 화장품 사이로 간단한 보고만을 몇 마디 입재게 전하여 줄 따름이었다. 그러나 낯설은 손님도 아니요 그렇다고 동지도 아니요 마치 정다운 애인을 대하는 듯이 귀여운 미소를 띄우며 귀를 바싹 대고 나의 보고를 고요히 듣고 섰던 나오미는 나의 말이 끝나자 은근한 눈짓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나면서 나에게 그의 뒤를 따르기를 청하였다. 영문을 모르는 나는 의아하면서도 시침을 떼고 그의 뒤를 따라 같이 올라가는 승강기를 탔다. 위층에서 승강기를 버린 나오미는 층층대를 올라가 옥상 정원에까지 나섰을 때에 다시 은근한 한편 구석 천란간으로 나를 인도하였다. 무슨 일이요? 심상치 않은 일이 있을 것 같이 예측되었기에 그곳까지 이르자 나는 조급하게 물었다. 선생님께 드릴 것이 있어서요. 철랑간의 피곤한 몸을 의지하여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는 나오미는 조금도 조급한 기색은 없이 천천히 대답하면서 나를 듬지시 바라보았다. 무엇이란 말이오? 무엇인 듯해요? 글쎄. 그러나 나오미는 거기서 곧 대답을 하지 않고 피곤한 듯한 손짓으로 이지러진 옷자락과 모양을 고치면서 탄식하였다. 하루에 10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려니까 피곤해서 못 베기겠어요. 그러니까 부르짖게 되지요. 10시간 이상 노동 절대 반대! 그러나 지내보니까 이 속에는 한 사람도 똑똑한 아이가 없어요. 결국 이런 곳의 조직의 필요성은 아직 제 시기에 이르지 못한 것 같아요. 그것은 그렇다고 해두고 지금 나에게 줄 것이 대체 무엇이란 말이오? 참, 드릴 것을 드려야지요. 하면서 나오미는 새까만 원피스 주머니 속에 손을 넣었다. 일전에 제가 선생님께 능금을 받았지요. 그러니까 저도 능금을 드려야지요. 그의 바른 손에는 한 개의 새빨간 능금이 들려 있었다. 능금? 왜 실망하세요? 능금같이 귀한 것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동의를 구하려는 듯이 나오미는 나를 반드시 바라보았다. 저곳을 내려다보세요. 번잡한 거리에서 헤매고 꾸물거리는 처음 하는 사람들이 찾는 것이 결국 무엇일까요? 한 그릇의 밥과 한 그릇의 능금이 아닌가요? 번잡한 이 거리의 부감도는 아름다운 능금의 탐색도인 것 같아요. 하면서 나오미는 거리로 향한 몸을 엇비스시 틀면서 손에 든 능금을 높이 쳐들었다. 두어오리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여벌글의 윤곽과 부드러운 다리와 손에 든 능금의 찬란한 석양이 반사되어 완연 그의 전신에서 황금빛 햇발이 발사되는 듯도 하여 그의 자태는 마치 능금을 든 이브와도 같이 성스럽고 신비로운 한 폭의 그림같이 보였다. 능금을 받으세요. 원피스를 떨쳐 입은 모던 이브는
한 개의 능금을 나의 앞에 내밀었다. 그의 자태와 행동에 너무도 현혹하여 묵묵히 서 있으려니 그는 어떻게 생각하였던지 한 개의 능금을 두 손 사이에 넣고 힘을 썼다. 코카서스 지방에서는 결혼할 때에 한 개의 능금을 두 쪽을 내어서 신랑 신부가 그 자리에서 한쪽씩 먹는다지요. 하면서 나오미는 두 쪽으로 낸 능금의 한쪽을 나의 손에 쥐어주고 나머지 한쪽을 그의 입으로 가져갔다. 철랑간에 의지하여 곁눈으로 저물어가는 거리의 부감도를 내려다보며 반쪽의 능금을 먹는 나오미의 자태는 아까의 성스러운 그림과는 정반대로 속되고 평범한 지상적 풍경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그래, 나오미는 어떻게 생각하오? 콜론타이 자신 말이에요? 보다도 바실리사에 대해서 말이오. 가지가지의 붉은 사랑을 맺어가는 바실리사의 가슴속에는 물론 든든한 이지의 조종도 있었겠지만 보다도 뛰는 피와 감정에 순종함이 더 많았겠지요. 이런 점에 있어서 저도 바실리사를 좋아하고 찬미할 수 있어요. 사업 제1, 연애 제2, 어디까지든지 이 신조를 굽히지 않고 나간 것이 용감하지 않소? 그러나 사업 제1이라는 것은 결국 바실리사에게는 한 개의 방패와 이유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한 사람의 사나이로부터 다른 사나이에게 옮겨갈 때 거기에는 사업이라는 아름다운 표면의 간판보다도 먼저 이의적인 좋고 싫다는 감정의 식힘이 있을 것이 아닌가요? 결국 근본에 있어서는 감정 제1, 사업 제2일 거예요. 사랑도 그것이 장난이 아니고 사랑인 이상 도저히 사업을 통하여서만은 들 수 없는 것이요. 무엇보다도 먼저 피차의 시각을 통해서 드는 것이니까요. 그렇다고 바실리사의 행동을 갖다가 곧 감정 제1, 사업 제2로 판단하는 것은 좀 심하지 않소? 그것이 솔직한 판단이지요.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는 바실리사의 행동을 이해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바실리사 자신의 본심으로 실상은 그런 판단을 받는 것이 본의가 아닐까요? 결국 바실리사는 능금을 대단히 좋아하였고 그 좋아하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였다고 할 수 있지요. 다만 그는 심히 얕고 영리한 까닭에 그것을 표현함에 사업이라는 방패를 써서 교묘하게 그 자신을 캄프라지하고 그의 체면을 보존하려고 하였을 뿐이지요. 감격된 구변으로 인하여 상기된 나오미의 얼굴은 책상 위에 촛불을 받아 더 한층 타는 듯이 보였다. 진한 눈썹 위의 열정을 그득히 담은 눈동자는 마치 동물과 같이 교교한 광채를 던지고 불빛에 물든 머리카락은 그 주위에 붉은 열정의 윤곽을 뚜렷이 발상하고 있지 않는가. 결국 능금이구려. 그러면요. 능금이 아니고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지요. 아, 능금. 나는 내 자신의 의견과 판단도 있었지만 그것을 장황하게 말하기를 피하고 그 이야기에는 그만 끝을 맺어버리려고 이렇게 짧은 탄식을 하면서 거짓 하품을 하려 할 때에 문득 나의 팔의 시계가 눈에 띄었다. 시간이 훨씬 넘었는데 웬일일까? 글쎄요. 아마 공장에 무슨 변이 있나 보군요. 다른 회원들은 웬일일꼬? 연구회의 시작될 시간이 훨씬 넘었고 또 그곳이 S의 방임에도 불구하고 회원인 나오미와 나 두 사람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지도 이미 오래이고 콜론타이의 화제가 끝났을 그때까지도 S 자신과 새로운 다른 회원들의 자태가 아직 한 사람도 안 보임이 이상하여서 나는 궁금한 한편 초조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공장에 폭발할 기세가 농후해졌다더니
키어 폭발되었나 보군요. 글쎄, S는 그래서 늦는 것 같은데. 나는 초조한 한편 또 무료도 하여서 중얼거리며 S가 펴놓고 간 책상 위에 로자 전기에 무심코 시선을 던지고 무의미하게 훑어 내려갔다. 능금이라니 말이지 로자도. 같이 쓸려 역시 로자의 전기 위에 시선을 던진 나오미는 이렇게 화제를 돌리며 말을 이었다. 그가 본국에 돌아올 때 사업을 위한 정책상 하는 수 없이 기묘한 연극을 하여 뜻에 없는 능금을 딴 일이 있었지만 그것은 실상은 속에 속을 캐어보면 전혀 뜻에 없는 능금은 아니겠지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나오미의 말에 끌려 새삼스럽게 나는 그와 같이 시선을 책상 위편 벽에 걸린 로자의 초상으로 전등을 끈기우고 할 수 없이 희미한 촛불 속에 뚜렷이 가난한 방안과 그 속에서 로자를 말하고 있는 젊은 여자를 듬짓이 내려다보고 있는 로자의 초상으로 무심코 던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자 웬일인지 돌연히 의외에도 로자의 초상이 우리들의 시선을 거부하는 듯이 걸렸던 그 자리를 떠나서 벼랑간 책상 위에 떨어졌던 것이다. 순간 책상 모서리에 부딪힌 초성화판의 유리가 바싹 부서지고 같은 순간에 화판 밑에 깔리운 촛불이 쓰러지며 방안은 벼랑간 어둠 속에 잠겨버렸다. 에그머니! 돌연히 놀란 나오미는 반사적으로 나에게 바싹 붙었다. 그에게 대하여 공연히 불손한 언사를 희롱한 것을 노여함이 아닌가? 돌연한 변에 뜨끔하여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느끼며 어찌할 바를 몰라 잠시 잠잡고 있던 나는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을 당하였다. 벼랑간 목덜미와 얼굴 위에 의외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촉감을 받았던 것이다. 그리고 피의 향기가 나의 전신을 후끈하게 둘러쌌다. 다음 순간 목덜미의 부드럽던 촉감은 든든한 압박감으로 변하고 얼굴에는 전면 뜨거운 피를 끼얹는 듯한 화끈한 김과 향기가 숨차게 흘러오고 입술에는 타는 입술이 와서 맞닿았다. 그리고 물론 동시에 다음과 같은 떨리는 나오미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후두기는 그의 염통의 고동과 함께 구절구절 찢기면서 나의 귀를 스쳤던 것이다. 안아주세요. 저를 힘껏 좀 안아주세요.